2023년 8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좌나토 우유엔으로 전체주의 경멸하자. 이게 미국의 대전략으로 보입니다. 제가 풍수를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좌청령 우백호, 청령과 백호는 모두 이 산, 맥을 의미하죠. 그렇게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북쪽, 서쪽을 막아주는 이런 형태로 맑은 모양으로 산이 있고 그 안에 남쪽은 터진 상태로 마을이 있으면 살기 좋다. 그게 과거의 풍수지리였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좌청령 우백호로 하는 거는 겨울에 추운 바람을 막기 위한 건데, 그리고 그런 산이 있어야 물이 나오죠. 그 장풍득수, 바람을 막고 물을 얻기 위한 건데, 현대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추위라고 하는 강한 바람은 건축기술로 막을 수 있고 물은 수도로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으니까 현대의 명당은 좌전철 우마트다. 네. 바람,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물을 구할 수 있으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거를 막 쉽게 구할 수 있는 마트가 있으면 좋고 교통이 편리하면 좋죠. 거기다 플러스가 뭐겠습니까? 초품화. 네. 초품화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바로 내 집 근처에,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생이 다니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상당히 편리하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으면 좋겠죠. 네. 이게 현대의 명당입니다. 거기에 빗대서 제가 미국의 대전략은 좌나토 우유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좌라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계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나토는 유럽에 있으니까 왼쪽이고 유엔군 사령부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봐서 저는 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좌파 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좌동훈 우희룡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원희룡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이 열심히 싸워서 좌동훈 우희룡이다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비유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 미국의 국제 전략을, 미국이 좌나토 우유엔 사령부로 세계 정치를 끌고 가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이번 지금 현재 이제 내일부터인가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이 시작되죠. 여기에 제가 앞선 방송에서 유엔군이 참전하고 미국의 우주군이 참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에 유엔군이 참여한다는 걸 굉장히 주목하셔야 된다. 여기서 하나 발견한 포인트가 있고, 이번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얘기하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발견한 게 있고, 또 지금 윤 대통령이 부친상 중이죠. 내일 아마 미국으로 출국해서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캠프는 우리는 뭐라 펜션이라고 해도 좋고, 데이비드는 그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자신이 없는데 이 처음에 그곳을 그 미국 대통령 별장으로 정한 분이 투루만인지 어쨌든 그곳을 이제 미국 대통령 별장으로 정했던 분이 자기 손자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라고 붙였죠. 캠프 데이비드는 산을 끼고 있는 미 대통령 별장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별장은 저기 거제도 옆에 가면은 저도라고 조그만 섬이 있죠. 저도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저도 저도는 가봤기 때문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가 어떨 거다 하는 예측은 하는데,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미국, 일본 3정상이 만나서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유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데서 제가 발견한 것들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시다,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3인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고 기술과 방위 관련 이니셔티브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니셔티브는 구상, 제안,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이죠. 기술과 방위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 네.
그리고 이 삼국 사이에는 위기시 가동할 한라인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각각이 위치한 지역에서 각자가 책임을 지고 안보를 하면서 서로 협력한다. 이를 위해서 세 나라는 한라인을 구축한다. 세 나라 사이에 한라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또 추가로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정상끼리 바로 통하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동맹보다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미국의 당국자인데 이 당국자는 한미일 3자 간에는 삼국 간에는 완전한 안보 프레임을 만들 수가 없다. 왜?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동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헌법에 의해서 동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을 군정을 했고 그리고 일본을 독립시켜준 미국이 미일 안보조약, 사실 안보조약은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을 안보를 해주겠다 그런 일방적인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건데 그걸 동맹으로 봐서 그래서 미국하고만 동맹이 가능하고 어떠한 나라와도 일본은 동맹을 못 맺기 때문에 삼국 간에 완전한 안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당국자는 이걸 인정하면서 각국이 지역 안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책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나라가 공통으로 북한이 쏘는 또 중국이 쏠 수 있는 또 러시아가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위협이 있죠. 그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기술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킨다.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까 말한 이니셔티브 뭐였죠? 기술과 방위 관련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니셔티브에는 여기에는 이제 방위 문제도 있지만 기술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중국이 지금 국력이 상승했고 또 중국이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까 이 중국이 가하는 위협,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서는 지금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이 충분히 협력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의도하는 그런 위협에 한국과 일본이 더 협력하길 원한다. 더 협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슬쩍 돌립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할 수 없는 거는 과거 역사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일본 헌법 때문이라는 얘기를 일부러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한다 슬쩍 빼버리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지 말라라는 거를 공동성명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도 어느 정도 대립을 서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캠프 데이비드 삼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예상 기사가 나왔는데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거기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의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입니다. 라 그랬고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간의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협력은 동맹은 못하지만 정보 교환은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미 상원이 해외 파병을 결정하죠. 선전포고를 하죠. 미 상원의 승인을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그때 이 나토하고 유엔은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을 한참 공격할 때 영국의 처칠 총리가 미국에 오죠. 배를 타고 와죠. 그래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하는 구축함을 타고 미국에 캐나다에 왔다가 자기 영토인 캐나다에 왔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죠. 루즈벨트를 만나죠. 그러면서 거기서 대서양 헌장이란 걸 발표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기 위한데 연합군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걸 루스벨트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로 하자 그럽니다. 줄이면 유엔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엔은 연합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거기에 미영 연합군에 소련을 참여시키고
중국을 참여시키고 마지막으로 프랑스를 참여시켜갖고 독일을 항복시키고 일본을 항복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을 막 가입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먼저 만든 거는 유엔입니다. 그 승리한 국가들을 묶어서 미국 중심으로 조직을 만든 게 유엔이고, 근데 그 유엔 안에서 이 소련이 아주 강한 공산주의를 전파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죠. 유엔 안에 있는 두 세력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아까 미영연합군 시스템에서 유엔이 만들어졌는데, 미영연합군 시스템에서 소련을 빼고 중국을 빼고 유럽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갖고 만든 게 나토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이 미국과 영국이 맺은 대서양 발표한 선언이 나토하고 유엔을 낳았다. 둘은 뭐 쌍둥이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엔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때 미국이 49년에 나토를 만들죠. 하도 소련이 위협을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쳐들어오니까 미국이 유엔한테 이거 어떻게 할래? 저 쳐들어오는 북한을 공동으로 막을래? 하고 결의를 하라고 하니까 유엔에서 결의가 나옵니다. 그때 소련이 미안하니까 싹 빠져버렸죠. 거부권 행사 안 했죠. 그래서 유엔군을 만들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유엔이 결정하니까 유엔의 회원인 미국도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유엔은 군사 조직이 없으니까 가장 센 군사 국가인 미국, 그땐 연합참모부지, 지금 합참이지. 합참이 당신이 유엔의 군사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역할을 해주시오라고 위임을 합니다. 그 유엔군사령부는, 그러니까 합참은 또 그걸 받아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본에서 군정을 하고 있던 게 극동군사령부예요. 극동군사령부에서 8군은 일본 전체를 담당하는 군정을 하고 있었고, 24군단은 한반도 38선 남쪽에 와서 우리를 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을 끝내고 우리가 독립했기 때문에 28군단은 철수를 하죠. 약간의 연락장교만 남기고. 때문에 한국을 관할하고 있는 극동군 사령부를 다시 미 합참이 유엔군 사령부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극동군 사령관인 메가더 원수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곳들을, 과거 일본군이 쓰던 기지를 유엔군 사령부 기지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미군이 맘대로 쓰는 거죠. 유엔군이 맘대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다가 정전이 되고, 나중에 제 기억이 잘 나는데 50년대 후반에 미 극동군을 없애고 지금 인도 태평양사에 통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6.25 전쟁 중에 이제 일본에 있던 8군이 한국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직접 지휘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이 끝나면서 8군은 여기에 주둔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 일본에는 미 육군이 큰 부대가 없어요. 대신 해병대가 오키나와에 있고, 미 공군이 일본 요코다 같은 데 있고, 그 다음에 미 해군이 요코스카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일본 본토에는 미 육군 주력은 없습니다. 육군은 한국에 온 거죠. 그래서 극동군 사령부를 해체하면서 이 유엔군 사령부 기능을 미 8군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 미 8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도 태평양 산하의 예하 부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도에 그 소련이 자꾸 이제 유엔군 사령부 없애야 된다 떠들어대니까 불안해서, 없어지게 되면은 미군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한국과 미국만의 단독의 연합사령부를 만드는 게 한미연합사를 만들고,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에 경하면서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해놨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는 과거 유엔군 사령부가 쓰던 기지가 있는데, 그거를 유엔군 후방기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각 나라에서 온 유엔군들, 주로 미군이 되겠죠. 오게 되면은 일본은 무조건 기름 주고, 총알을 제외한 기름 주고 뭐 부품 넣어주고 다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총알은 안 주느냐, 실탄은 안 주느냐? 그건 일본 헌법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는 정비, 서비스 다 해주게 돼요. 식량도 주고, 병사들, 군인들. 그래서 거기서 뭐 미국 유엔군 깃발 아래 들어온 영국군이든 미군이든 프랑스군이든 뭐 누구든 오기만 하면 다 주면 그거 탁 찍고 항구로 날라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기지가 7곳이 있고, 지금은 유명무실해서
그냥 껍데기만 있습니다. 거기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고, 유엔군 사령관은 어쨌든 한국의 한미연합선관위 겸해서 대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군사동맹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유엔이라는 체제로 이게 딱 묶어져 있습니다. 같은 사령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묶여져 있고, 유엔군 사령부 밑에 기지가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을 맺을 수가 없지만 유엔군을 통하면 사실상 맺는 거와 같은 거가 되고, 유엔군의 중추는 미군이니까 한미일은 군사동맹이 되는 거죠. 이 동북아에서 나토와 같은 동맹체를 만들면은 일본이 참여해야 되는데 일본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유엔이라는 게 있으니까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이나 북한이 강화하는 위협은 유엔사로 막고, 저 유럽에서 러시아가 하는 위협은 나토 사령부로 맡겠다. 그래서 제가 좌나토 우유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미국과 충분히 교감을 했기 때문에 광복절 연설에서 유엔군의 7개 후방기지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한 최대의 요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이거는 국내행 연설이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으로서 유엔군 사령부를 강조하고, 이제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이제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가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유엔 사령부는 이미 있으니까 크게 강조하지는 않고, 한미일이 뭘 하느냐, 기술과 방위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거죠. 이미 유엔 사령부라는 조직은 있으니까 한미일 세 나라가 방위 문제하고 기술 문제에서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지 딱 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과 중국 문제는 유엔사로 막고, 러시아 등의 문제는 나토로 막는, 좌나토 우유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건 6.25 전쟁을 다시 봐야 됩니다. 6.25 전쟁이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건요, 정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서로 막 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좀 대화 좀 하자, 뭐 마이크로, 아니면 라디오 방송으로, 뭐 확성기로 좀 대화 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간첩 보내서 할 수도 있고, 그죠? 옛날에도 전쟁 중에도 사신을 보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달이 되면 그 대화를 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일단 사격은 멈춰야죠. 시스파이어를 합니다. 시스는 중단하라.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내가 싸우는 지역에 사단장끼리 할 수도 있고, 전전선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요 지역에서만 하게 되면 시스파이어입니다. 그럼 일단 병사들은 실탄은 탁 장해놓고 딱 쳐다보기만 누워있고, 양쪽에서 어딘가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걸 바로 공격 개시하면 공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파이어 상태에서 대화가 좀 잘 되면 좋다, 좀 더 논의해보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탄 지어놓고 쏠 준비하고 바로 뛰어나갈 준비하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싸우는 건 멈추자. 그게 그게 이제 휴전입니다. 그걸 뭐 아미스티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영어로는 휴전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싸우는 건 멈추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실탄도 풀고, 구린둘레 영 파이바도 벗고, 배낭도 벗고, 워커도 좀 벗고, 좀 발도 씻고 하는 거죠. 총알도 저 무기고에 집어넣고. 그래서 일단은 휴전한다니까 가는 거고, 휴전이 쭉 되는 와중에 양쪽에서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전쟁을 중단하는 상태로 하자라고 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분계선을 어디로 그을래? 쭉 하고, 분계선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분계선으로부터 얼마까지는 비무장지대로 둘래?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안에는, 바깥에는 어떠한 무력을 둘래? GP는 몇 개를 하래? 쫙 합의가 돼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그때는 그걸 정전 협상이라 그러고, 그게 체결되면 정전입니다. 정전은 트루스라고 하죠. 트루스. 또 아미스티스하고 트루스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뭐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협상이 돼서 협정문이 딱 나오면 양쪽의 최고사령관이 사인을 합니다. 이게는 전쟁에 참여한 모든 부대의 최고사령관이 사용합니다.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김일성이가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팽덕회가 인민의용군을 이끌고 왔거든요. 북한을 지원하는 의용군을 이끌고 온 사령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유엔군이 외국에서 온 군대들을 대표해서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 장군이 사인을 했고,
또 우리는 그때 유엔군의 일원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로서 백선엽 씨가 그 협상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했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전쟁 일으킨 북한을 부셔야 된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 빼앗긴 영토를 찾자 북한 수복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응하다가 나중엔 철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쟁을 멈추려면은 한미 상위 보호 방위조약을 맺어주고 60만 한국군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미국이 해주라는 요구를 하는데 미국이 웃기지만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병사령관 원영독 씨를 시켜갖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 안 가겠다고 하는 포로를 석방시켜버리잖아요. 미국 1기병사단의 연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 현병대 부대들이 도망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정전협정을 하게 되면 양쪽 포로교환이 제일 먼저 하는 거거든요. 포로교환을 거부해버리면 정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전협정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황해서 이제 막 도망친 포로 도로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다가 제거하면은 한국민들이 막 미국 대들 같으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죠. 너 이러지 마라. 그러면서 방위조약 만들어줄게. 60만 한국군 현대화 계약 들어줄게. 두 가지 조건을 내밀면서 정전협정을 끌고 나가죠. 이승만 대통령은 더 이상 이 정전협정에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 백선엽 장군을 빠지게 하고 우린 정전협정에 사인 못해 이렇게 하고 정전협정이 딱 체결될 때 대북한 주민 연설을 합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해방시키지 못해서 참 미안하고 지금 사정이 이래서 지금 이러지만 조만간 해방시켜 드리겠소 하는 연설을 참 절절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정전협정에 사인을 안 했어요. 이걸 갖고 북한은 지금까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한국은 빠지고 미국하고 바로 얘기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린 정전협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북한을 해방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죠. 네. 근데 우리와 북한이 주장하는 건 국제정치의 산물인 유엔이 한 거에 비하면 하위 개념이니까 큰 소리는 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남북은 어떤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박정희 시절 때 7.4 공동성명으로 이후락하고 김영주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총리급 회담도 하고 기본합의서도 맺고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까지 나서갖고 북한에 갔다 오고 쇼하고 정상회담 했지만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이 안보 문제를 트는 틀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남북이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정전협정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우린 북한을 해방시킬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고 북한이 남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까 빠져라. 우리하고 미국하고 바로 얘기하겠다. 남한은 괴뢰다라고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문제는 통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요. 정전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유엔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일단 전쟁을 세웠으니까 다시 이 둘을 한 나라로 만드는 문제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모여서 정치 회의를 하자.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언제 여는가 하면요. 정전협정 맺고 1년이 지난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엽니다. 근 2달 동안 여는데 여기에는 참전했던 15개국 한 나라로 빠졌는데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참여합니다. 근데 2달 동안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합의가 안 돼요. 통일 문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중단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 정치 회의를 트럼프 정부 때 다시 꺼내기 시작해서 다시 가동하면다가 지금 와서 유엔사 기능을 확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통일됐는가 하면요. 독일 통일을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독일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심해질 때 원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 네 나라는요. 독일을 분단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미소 간에 서로 대립이 심해지니까 원래 미국의 생각은 영원한 목축국가,
짐승이나 키우는 가난한 국가로 독립시켜줄 생각이었어요. 통일된 상태에서. 근데 미소 간의 대립이 심하고 그 의견 합치가 안 되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을 떼어내서 정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토를 만들면서 이 독일은 군대를 갖지 못하는데 나토의 군은 제공하는 의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은 나토군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도 동독의 정부를 만들어주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시키죠. 이게 냉전으로 쭉 오다가 이제 공산국가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과 소련 간의 이 미사일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지금 북한하고 미국 사이 미사일 경쟁이 있듯이 막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게 80년대에 SS-18 미사일을 동독에 배치해서 런던, 파리를 때리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서독 지역에다가 퍼싱2를 배치해서 모스크바를 때리겠다고 하면서 핵미사일이죠, 중거리. 미사일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고 굉장히 시끄러져요. 그렇게 막 서로 막 군비 경쟁을 하다가 이게 소련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뭘 하는가 하면 그래 니네 미사일 쏘는 건 우리는 우주에서 다 막는 SDI 전략방위 구상을 하겠어 하고 딱 선언하면서 우주전쟁 개념을 세워요. 이러고 막 그걸 준비해 들어가니까 소련도 같이 우주에서 미국이 쏘는 ICBM 막겠다고 준비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돈도 안 되고 그거 따라가다가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프간에 전쟁한 것도 돈이 마르고 막 이래서 막 무너져 가거든요. 그게 몇 차례 소련이 정변을 겪어서 브레즈네프가 죽고 안드로포프가 죽고 또 누가 죽다가 그다음에 고르바초프가 딱 되니까 고르바초프가 미국한테 자 우리 더 이상 대결 그만하고 좀 정신 좀 차리자라고 하면서 동독과 서독에 배치한 미사일을 다 빼고 양국은 ICBM만 보유하고 비행기 투하는 핵폭탄만 보유하고 나머지 미사일은 없애자는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맺습니다. 그렇게 맺으니까 이제 유럽에서의 냉전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동유럽에서요 갑자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폴란드에서 막 민주화 바르샤바 그다니스크 조선소에서 레우 바인사가 막 시위를 일으킵니다. 공산국가에서 노동자가 시위를 일으켜요. 그게 점점 커져서 루마니아에서 폭동이 나고 헝가리 폭동 나고 뭐 나고 하다가 그 공산정부가 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기 직전에 그 무너지게 된 이유가 그때 이제 그렇게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나라가 소련의 도움을 청하는데 고르바초프가 돈이 없으니까 나 못 도와줘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서유럽에 개입하지 말라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그 지중해에 있는 몰타라는 섬에서 만나서 미국과 소련은 유럽 문제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살도록 경제 지원도 안 해주고 뭐 대신에 뭐 무력 지원도 안 해. 그런 서로 그렇게 편하잖아요. 발표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동유럽 국가에서는 더 민주화 운동이 확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서 공산 정권이 막 붕괴돼 가버립니다. 동독에서도 호네커 정권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무너뜨린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면 우린 서독에 들어가겠다. 우린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독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쪽 대표를 만나갖고 양독 조약을 맺어요. 그래 너 들어와. 우리 환영한다. 그러니까 그걸 소련이 딱 보고 있는데 그건 받아줄 수가 없죠. 저거 내 새끼인데 동독이 왜 가? 그때 서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100억 달러 너희 줄게. 돈 없으니까. 그 돈을 고르바초프가 받아 먹으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좋다. 대신에 그럼 니들이 그러면 한 나라가 되는데 절대로 우리를 치지 말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줄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증을 해줘. 그래, 내가 보증해 줄게. 그리고 얘네는 어차피 얘네 군대는 독일군이 아니라 나토군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동서독의 평화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독일이 통일됐기 때문에 독일은요,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독일이 사실 가장 친러 입장이었어요. 왜냐? 소련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북해로 오는 가스전을 독일이 받았잖아요. 파이프라인을. 그걸 우크라이나 특공대가 폭파시켰다라는 이제 주장이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끊기니까 독일에서도 비로소 이제 러시아하고의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 레오파르트 표범 전차를 제공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확실히 나토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설명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의 통일도요, 이거 유엔 주재의 정치 협상
성추행위가 54년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 70년 만에 다시 부활돼야 될 수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막 대결해갖고 중국이 무너져야 돼요. 지금 중국이 제가 앞선 방송에서 미국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펀드는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이 중국 경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미국이 저러면 다른 나라는 중국에 투자 안 해. 반도체, 칩4 동맹도 만들었고 다 고립시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아프간에 쳐들어갔다가 녹아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미국이 지금 더 좋은 먹이를 주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갈 거예요. 근데 전쟁을 질질 끌 수 있는 지금 하이마스란 무기를 줬지만은 에이타킴스는 안 주잖아요. 그리고 전투기도 아직 안 주잖아요. 헬기도 안 주잖아요. 미국이 포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경제가 절단 날 거고 지금 중국 경제를 절단 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새 북한 보도가 거의 안 나오는데 북한이 핵실험도 모두 못하고 지금 열병식 또 한다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돈만 쓸 거예요. 무너지죠. 무너지면 거기서 이제 레흐 바은사의 자유노조 운동 같은 게 공산국가에서 폭동이 나는 거죠. 그걸 미국이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 저쪽에서는 나토라는 철벽을 둬서 다시 한번 지금 러시아는 민주국가인데 거기서 근데 전체주의니까 부시는 밀란이 일어나게 하고 이쪽에서는 두 공산국가인 북한하고 중국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폭동이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와야 돼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중국한테 너 돈이 좀 필요해? 한국이 좀 주게 해줄게? 그럼 우리가 준단 말이야? 안 줄 수도 있고 대신에 북한 우리가 먹는 거 북한에서도 또 민주혁명이 나서 우리한테 들어오겠다 그러면 양해해? 대신에 너희 쳐들어가지는 않을게.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중국은 민주국가로 바꾸는 거죠. 저는 이게 미국의 대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좌나토 우유엔으로 보는 거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콜 총리하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간의 콜 부시 협력이 미독 공조가 대단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윤석열 공조는 아메리칸 파이 동맹. long time ago 70년 전부터 우리는 친구였어. alliance 동맹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미국은 지금 좌나토 우유엔으로 전체주의 정권, 공산주의를 포함한 독재 정권을 경멸하려고 하고 거기에 적극 협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훈련에 유엔군이 참전해서 같이 훈련하고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은 유엔군 후병사가 있는 우리의 파트너다라고 했고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는 미국, 일본 정상과 함께 기술과 방위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는 2023년 8월의 국제 정치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긴 분석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